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난 실제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명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눈보라치는 밤 한 여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들였습니다.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룻밤의 선택이 5년 뒤 한 지방의 관찰사가 되는 거지. 백성들의 비리를 적발하고 나라를 바꾸는 기적. 그리고 신분제를 뛰어넘는 사랑까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담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인과응보의 진실, 그리고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눈보라치는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부 시대 배경과 도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선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것은 신분제가 극도로 엄격했던 시대였습니다. 양반, 중인, 평민, 노비라는 신분이 있었고 한번 정해진 신분은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태어날 때 이미 당신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낮으면 평생 그 신분을 벗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분을 넘나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양반이 아니면 평생 양반이 될 수 없었고 노비는 평생 노비였습니다. 그 벽은 죽음만큼이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거지라는 신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노비들도 거지를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는 어느 가문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비라도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 완전히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거지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는 특히 부정부패가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세금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돈을 거둬들였지만 실제로 그 돈이 국고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한 지방의 관찰사는 5년 동안 500냥을 착취했습니다. 500냥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세요? 그것은 평민 100가구가 10년 동안 번 돈입니다. 그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관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찰사는 높은 집안 출신이었고 그의 친척 중에는 우의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권력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무대는 한양에서 꽤 거리가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말을 타고 3일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그런 산골 마을이 수천 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는 50여 호의 집들이 산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은 초가집이었고 그중 몇 채는 기와집이었습니다. 기와집이라는 것은 양반의 집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살 수 있는 집의 종류까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절반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어서 그들은 항상 굶주렸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 일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한 채의 기와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와집에는 한 명의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는 양반이었고 현재는 과부인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하룻밤의 선택이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2부 과부 송씨의 삶. 그 여인의 이름은 송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32살이었습니다. 송씨는 처음부터 이 산골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더 높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한양에서 꽤 알려진 양반이었습니다. 양반 집안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바느질과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양반 처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남편은 지방의 한 양반으로 이 마을의 지주 가문의 차남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송씨는 신부로서 이 마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것은 약 1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송씨의 결혼 생활이 비교적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착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무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송씨는 시집 살림을 잘했고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양반 부인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은 송씨가 28살 때였습니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감기도 죽음이 될 수 있었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송씨의 남편도 열흘 사이에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시대의 과부는 매우 어려운 신분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과부라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송씨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시가에서는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형들이 재산을 분배할 때 송씨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시형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송씨에게 남은 것은 이 산골 한 채의 낡은 기와집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형들이 이미 떠나갈 때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송씨는 그 집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관례상 과부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족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송씨는 이 낡은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 후 8년이 지났습니다. 송씨는 그 8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녀는 바느질로 살았습니다. 마을의 다른 양반 부인들이 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송씨는 밤새 손을 움직여 옷을 만들었습니다. 한 벌의 옷으로 받는 돈은 겨우 쌀 한 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벌 만들어가면서 송씨는 겨우겨우 생활했습니다. 텃밭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 딸려있던 작은 텃밭에서 송씨는 채소를 길렀습니다. 봄에는 냉이와 쑥을, 여름에는 오이와 가지를, 가을에는 무와 배추를 길렀습니다. 그렇게 텃밭에서 나는 것으로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씨를 어떻게 봤을까요? 처음에는 동정했습니다. 저 양반 부인도 신세가 많이 바뀌었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송씨는 남편이 죽은 후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따라 죽거나 평생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송씨는 평생을 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씨를 더 이상 가련한 과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송씨를 고결한 여인으로 봤습니다.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여인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을의 양반들은 송 씨를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을 잃었던 일을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절개를 지키는 그녀의 품격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양반 부인들도 그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편이 있었고 자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 씨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겨울이 올 때까지 제3부 유난한 겨울의 시작. 그 해의 겨울은 정말로 유난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런 겨울은 30년 동안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음력 10월이 되면 보통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음력 11월이 되어서도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올겨울은 따뜻하겠네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돌변했습니다. 음력 11월 초 오후 3시경 하늘이 갑자기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밤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눈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그 눈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눈의 강도가 올라갔습니다. 육시경 때쯤 눈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재앙이었습니다. 눈이 수평으로 날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불을 지피고 이불을 두르고 밤을 견디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송 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가 저축한 나무들을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그것들은 올겨울을 버티기 위해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송 씨는 자신의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텃밭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물론 겨울이었으니 텃밭에서 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물을 주고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느질은 밤에 했습니다. 침 묻은 손가락으로 실을 꿰고 천을 재고 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작은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1시간에 몇 치의 옷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속도라면 이 옷 한 벌을 만드는데 3일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외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눈 속에서 누가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송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이 눈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한밤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마치 생명이 다해가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송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은 제4부 거지 선비의 등장. 한 명의 거지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은 여러 겹이 겹쳐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누더기였습니다. 각각의 옷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옷을 겹친 것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발에는 제대로 된 신발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천으로 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천도 눈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버렸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마 한 달 이상 면도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여윌대로 여위어 있었습니다. 뼈와 피부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본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그 눈에는 지혜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견디어내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송 씨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송 씨는 거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지가 문을 통과하면서 눈으로 젖은 옷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은 따뜻한 실내의 온기로 인해 곧 수증기가 되어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 눈 속에서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거지의 목소리는 거지답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교육받은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문법이 정확했고 표현이 우아했습니다. 송 씨는 거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지금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죽을 끓이겠습니다. 따뜻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 씨는 냄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쌀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다음 달을 버티기 위해 모아둔 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5분 후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흰 죽이었습니다. 쌀과 물 그리고 소금만으로 만든 정말 단순한 죽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것을 그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것을 드시고 좀 덮여 있으세요. 거지는 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 음식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정중하게 죽을 마셨습니다. 그의 먹는 방식은 거지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전에 숟가락을 기울였습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멈추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중하게 죽을 마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죽을 다 마친 후 그는 송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아니 실례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눈 속에서 분명히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송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8년간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이런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 밤은 모든 생명이 피할 수 없는 밤인 것 같습니다. 거지든 양반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 깊은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그의 과거 전체가 눈빛에 담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꼈습니까? 그 질문에 송 씨는 끄덕였습니다. 제5부 밤새 펼쳐지는 고백. 송 씨는 거지를 위해 대청에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소유한 가장 좋은 이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그 밤 거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송 씨도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거지는 누구일까? 왜 그의 말투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의 말투일까? 왜 그의 눈은 그렇게 깊을까?
결국 송 씨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청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지는 대청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눈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주무시지 않으세요? 거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아, 부인.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거지는 긴 침묵을 흘렸습니다. 마치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부인처럼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신의 동료를 팔아먹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제가 본 세상은 참 불공평했습니다. 송 씨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선비셨나요? 거지는 깊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셨나요? 네, 한때는 그렇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저 세상의 거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거지는 창밖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눈 속에 자신의 과거가 묻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길고 상처가 많습니다. 부인 같은 마음 착한 분이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죽음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 제 시아주버님들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세상의 불공평함을 압니다. 제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8년 동안 아무와도 깊게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요. 거지는 앉음새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목입니다. 저는 한양의 양반 가문 출신입니다. 제 아버지는 병조 참판이었습니다. 송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조 참판이라는 것은 국방을 담당하는 최고 관직입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벼슬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한때 과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관아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권력의 맛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젊은 양반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준목은 그의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아에 들어간 지 3년 후 저는 한 가지 일을 목격했습니다. 지방의 관찰사가 백성들의 세금을 가로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찰사는 5년간 수백 명의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관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벌 주지 않았나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관찰사는 상당히 높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친척 중에는 우의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분이 높으면 그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의 현실입니다. 이준목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관찰사의 비리를 상소문으로 올렸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모든 증거를 기록해서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나요?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상소문은 임금 앞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상소문은 관찰사의 친척인 우의정의 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의정은 나에게 보복했습니다. 이준목은 한 번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저를 고발했다는 죄명으로 저를 잡아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벌받은 쪽이 되었습니다. 제 관직은 박탈되었고 저는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벌받았습니다. 송 씨는 거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여인 손이었고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저는 거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되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준목은 창밖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의 눈으로 말입니다. 관리로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거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준목은 자신이 본 여러 지방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들이 백성들의 돈을 착취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송 씨는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지 선비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 그의 목소리, 그의 열정,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송 씨는 이 거지에게 감정을 이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6부 깊어가는 밤과 연결. 새벽 2시경 그들은 여전히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잠시 약해졌습니다. 이준목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를 바꾸고 싶습니다. 부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거지가 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송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8년 동안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거지 선비는 자신의 영혼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나라를 생각하시다니요. 이준목은 송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훌륭한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음식을 주셨고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비리와 고통으로 가득한데도 당신 같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송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누군가가 그녀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이준목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비리를 적발하고 천천히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거지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이준목은 송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생명이 계속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이준목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품에 숨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비취색의 팔찌였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팔찌였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거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아마 이제도 모르실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제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준목은 그 팔찌를 송 씨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으세요. 제가 만약 이 세상에 돌아온다면
이것을 찾으려 오겠습니다. 송 씨는 그 팔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뵐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다시 나타날 거예요. 이준목은 송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면 저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밤을 함께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7부 아침의 출발과 헤어짐. 새벽 4시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목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야 합니다. 너무 오래 머물면 당신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송 씨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그를 보냈습니다. 눈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강하게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눈이 내려 있었습니다. 새벽 하늘은 희끗희끗했고 눈은 회색의 하늘 아래에서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눈 속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 제발. 송 씨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준목은 송 씨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꼭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저를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송 씨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제발. 꼭. 하지만 그의 발자국은 점점 빨리 눈에 묻혀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를 꿈꾼 것처럼 말입니다. 몇 분 후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 속에 묻혔습니다. 송 씨는 손에 들린 비치 팔찌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팔찌를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8년 동안 누군가와 이런 감정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이렇게 빠르게 끝날 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3일이 지났습니다. 눈은 멈추었고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3일 후 놀라운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제8부 정체의 폭로와 반전. 마을의 지주인 권양반이 한양에서 온 관원에 의해 포로 잡혀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원은 매우 엄격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양반을 보고 말했습니다. 권양반, 당신은 백성들의 세금을 5년간 가로챘습니다. 당신이 거둔 세금은 총 500냥입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에 해당합니다. 권양반은 백색을 띤 얼굴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누가 그런 거짓 고발을.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권양반이 비밀리에 숨겨둔 금괴들, 장부의 위조 기록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권양반은 결국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양반뿐만 아니라 몇몇 다른 관원들도 그와 같은 죄목으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양의 높은 관리들까지도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정치를 흔드는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 그 거지 선비가 권양반을 고발한 것 같아. 그 거지 선비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고 결국 한양에서 온 관원이 송 씨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저희 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송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
네, 저희 씨는 지난주에 이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양반의 비리를 적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신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송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로는 거지가 이 마을에 왔다고 합니다. 관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거지라고요? 네, 거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신 이준목 암행어사께서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순간 송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거지 선비는 암행어사였습니다. 제9부 종결과 인과응보. 그 후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이준목은 송 씨를 한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숙종 임금 앞에서 송 씨를 소개했습니다. 폐하, 이분이 바로 백성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숙종 임금은 송 씨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혼약을 축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분들이다. 그렇게 하여 거지와 과부의 그 겨울밤의 만남은 결국 신분제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준목과 송 씨는 그 후 부부가 된 후 함께 여러 지방을 다니며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이준목은 한 지방의 관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관찰사의 부인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여러 선행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에서는 한낱 야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거지와 과부의 겨울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때로는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진정한 마음의 만남이 이 세상을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겨울밤 송 씨가 거지를 들여줬던 그 순간의 선택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나라는 더욱 썩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 그리고 그것에 응한 한 사람의 진심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인과응보의 진실입니다. 좋은 마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고 올바른 행동은 반드시 올바른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